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첫날, 입국자 중 70%가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로 한정하면 90%가 우리 국민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들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링크만 띄워놓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를 올리지도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격리해 치료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교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진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 세밀화란 식물을 분석해 생김새와 구조 등을 그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식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학술적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피플에서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첫날 총 7,500여 명이 입국했으며 이 중 70%가 우리 국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하루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총 인원은 7,558명이며 이 중 우리 국민이 70%에 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로 한정하면 총 입국자는 4천여 명, 우리 국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집계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는 235명이 나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중 우리 국민은 224명, 외국인이 11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체류 외국인은 367명으로 환승객과 우리 국민의 가족, 유증상자를 제외한 158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해외 입국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하루에 1,000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3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잠실운동장에 하루 평균 1,000명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는 발열 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들은 귀가하기 전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온라인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격 수업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말기 보급 어려움 등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학 이후에도 크고 작은 혼선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불안전하더라도 조속히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대학들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군제대 뒤 이번에 복학한 윤찬빈 씨는 3주째 스터디 카페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강의실은 물론 도서관마저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기 과목이 많은 산업공학 전공이지만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듣다 보니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들도 많이 좀 부실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지금 바로 교수님께 질문할 수 없는 그런 게 불편하고 이제 또 복학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지금 다 까먹고 잘 없는 상황인데 더더욱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 자료로 유튜브 링크만 띄워놓는가 하면 개강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나도 올리지 않은 교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생들은 건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도 없었어요. 왜 안 돌려주냐고 뭐라고 하면은 이제 괜히 찍힐까봐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전공이라 그게 수업이.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거나 무기한 연장 결정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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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은 전국 47개 대학 550명의 학습권 피해 사례를 모아서 이렇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아노 합주를 하는 수업인데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앱을 켜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던가. 하지만 대학들은 수업 형태만 다를 뿐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는 데다 등록금에는 수업료만 있는 건 아니라 반환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이 찾아왔지만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농민들을 위해 일부러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공터에 줄지어 늘어선 차들. 앉아서 주문만 하면 뒷좌석과 트렁크에 속속 짐이 실립니다. 접촉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2만 원짜리 꾸러미 안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9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20% 이상 저렴해서 반응도 뜨겁습니다. 꾸러미 안에 감자랑 버섯이랑 시금치, 달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버섯이랑 가벼 넣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것 같아요. 신선하고요.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은 이번 주 토요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가까스로 판로를 찾았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나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매 행사를 연 겁니다. 계약이 연기돼 눈앞이 깜깜했던 판에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고 그러는 게 좋고요. 저희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다음 작게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봄이 오고 또다시 시작된 농번기.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지친 농민들의 허리를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정부가 확진자들의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의사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지고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정부가 임상 정보를 틀어주고 안 준다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달 20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의 수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임상 정보 공개와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유를 요청하여 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의사협회는 3월 3일과 17일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 임상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며 임상위원회를 통해 환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나이와 신체 조건, 기저질환 등의 임상정보를 남깁니다. 문제는 병원마다 기록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겁니다. 병원별로 흩어진 임상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긴 하지만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일선병원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더욱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 임상정보까지 따로 입력하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환자가 많은 곳은 대구, 경북이라는 걸 아실 텐데 대구, 경북에서 환자 자료를 입력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소수의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정보에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령 임상 TF에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있죠. 코로나19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가 중앙임상위원회입니다. 감염병을 다루는 의사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 목적 등으로 임상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선병원의 임상 정보가 모이지 않다 보니 수집된 환자 사례는 9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 자체, 우리 중앙임상위원회 자체도 데이터에 목말라 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당시 정부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습니다. 만들어졌다면 코로나19 임상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곳에 모였겠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국형 생활치료센터가 의료진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대병원 연구팀은 경북 구미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309명의 입소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의 첫 입원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2주 동안 의료진의 교차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환자 중 경증 환자를 격리해 생활과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가에서 의료 자원이 과부하된 상태라며 생활치료센터가 해외에서도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유용한 방법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9%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기저질환이 코로나19에 특히 위험한가요? 네, 말씀하신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통칭해서 기저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잘 알려져 있는 게 뭐 고혈압이라든가 신장질환,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손상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뭐 임신도 그렇고요. 뭐 심장질환, 폐질환, 신경질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4월 1일자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에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16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64명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천식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치매, 심장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코로나19랑 관련성이 있는 기저질환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기타 호흡기 질환이 코로나19와 만나면 조금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일 새벽 대구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남성 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젊고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 나이가 젊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해도 반드시 뭐 안심할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에 따라서 병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기저질환이 없어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처음에 감염된 바이러스 양에 따라 병원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처음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양이 많게 되면 병원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젊을수록 면역 과잉 반응이죠.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로 숨졌고 10대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초기에는 영유아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률이나 아니면 사망률이 낮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가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외부와의 접촉 비율,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인이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접촉을, 그러니까 영유아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나 50대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도 적게 되고 치사율도 적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초기 대응을 못하게 되면 예후가 안 좋아지면서 사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중국 내 사망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우한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자 수로 보고되고 있는 게 한 2,500명 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로는 한 화장장에 유골함이 한 5,000개에서 6,000개가 전달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한 내에 그와 같은 화장장이 7개 정도가 더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추정했을 때 약 7만 개 정도의 유골함이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한시 화장터를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봉쇄 조치 이후에도 3월 10일까지 한 47일 동안 2만여 구의 시신을 화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판단을 할 때 중국 내에서 실제로 특히 우한 지역의 어떤 사망자 수에 대해서 조작 부분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중국 내 실제 감염자 수도 많이 조작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한 8만 명 정도가 감염자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 내부에 따르면 한 최소 100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8만 명 정도 선에서 갑자기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안정화되는 이런 추세가 일반적이지 않은 추세가 보이는 거랑 맞물려 가지고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공포심 때문인지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험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뭐 미국 대통령이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일정 부분 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프랑스 연구진에 따르면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클로로킨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심장 관련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환자에 투여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뭐 말라리아 치료제도 그렇고 기타 다른 대안적인 그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전문의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전 소견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용이나 남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약품은 정도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의사의 어떤 처방전 없이는 복용하면 안 되고요. 부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마다 국내에서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어제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약 7,000명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을 다 자가격리 조치하는 데에 보건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보건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허점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국내에서 해외 유입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건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더라도 이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 두기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한강 둔치 등에는 인파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벚꽃 시즌이 다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까요? 현재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권고안이고요. 이 권고안 가지고는 일정 부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화된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만 단기간 내에 코로나19를 원점으로 돌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국민들에게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수준이 가장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벚꽃도 피고 하다 보니까 야외로 많이 나가시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야외라도 인파가 몰리는 곳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대비책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최근 이제 청주 무심천변이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제 한 거에 의하면 청주에서는 이 동선을 서로 엇갈리지 않게 원웨이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 뭐 드라이브 스루식의 어떤 그 꽃구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지역별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국민적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 정부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더 큰 혼란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미국에선 뉴욕 등 동부뿐 아니라 전국이 비상입니다. 이동 제한 명령으로 거리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미국 플로리다주 현지에서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도인 텔러햇시에 있는 아파트 체육관입니다. 운동하는 주민들로 붐벼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관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You got two things. First of all, if two people are exercising, they're going to be really close to each other. Second, the machines themselves, I mean, if you have like on your hands, get it on the machines, so no good. 플로리다주 곳곳에는 지난주부터 외출 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이 조치로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주유,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어기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곳 중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는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햇시에 있는 대표적인 주립공원입니다. 행정명령 발령과 동시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명령 권고로 일부 마트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는 식으로 장을 봐야 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ut and I think I bought enough groceries to last me for a while. Just because I don't know if anyone else is touching my groceries and I'm touching a lot of things that other people are touching. And it also keeps me from touching my face because you don't want to touch your face with gloves.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안 나오세요. 가능하면 집에 계시려고 하시고 봄방학 끝나고 학생들이 많이 안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 고객 자체가 없어진 거죠.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1000명씩이나 증가하고 누적 사망자 수도 이에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사실상 자가격리에 나서며 하루하루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중 발생 지역의 국내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 가운 등 보호장구가 거의 바닥나 일부 간호사들이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m looking at hotspots. I am looking where flights are going into hotspots. Some of those flights. 뉴욕과 뉴저지, 마이애미 등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을 짓누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차의 경우도 같은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꽤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연방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았던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보호장구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간호사들은 시위에 나섰고 위험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say that our members are afraid to go to work because safety protocols aren't keeping them safe. That is why we're calling for hazard pay.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날들이 미국 앞에 놓여 있고 몇 주가 될 그 시간이 끔찍할 것이라며 전날에 암울한 전망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금의 뉴욕이 2, 3주 뒤에 일본이 될 수 있다고 뉴욕에 사는 일본인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대응이 빨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면서 뉴욕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지적했는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기자입니다. 今の日本を見てるとニューヨーク3週間前のニューヨークを見てるような気がしてそれがすごい怖いです. 뉴욕 한 종합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마이 씨가 일본 사회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초기에는 환자가 적어 아무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뉴욕의 확진자 수는 도쿄와 비슷한 수준인 75명. 하지만 환자가 수만 명으로 늘기까지는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지금 뉴욕 병원의 풍경은 지옥도와 같다면서 대응이 빨랐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でもちょっと手遅れだったんですね、ニューヨークは。だからニューヨークから学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本当に家にいるだけで多分助かってる命が多分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そこを伝えたいです.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일본 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에 이어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 대표는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열쇠를 쥔 것이 도쿄의 감염 확산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今ベッドの空き状況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これからの確保状況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東京の現状についてご報告も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일본 내 감염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베 총리에게 무거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식물이 가진 생김새와 구조 등을 그려낸 그림을 식물세밀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물세밀화는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학술적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신혜우 식물세밀화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물을 직접 연구하고 또 그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식물 세밀화가 정말 좀 독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순히 취미로만은 이 식물을 그리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처음 저를 소개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신혜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식물분류학 박사학위를 거쳐서 꾸준히 식물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식물을 공부하면서 그 공부의 기록 방법 중 하나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구에 탄생한 여러 야생 생물들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데요. 이런 야생 식물들을 연구하는 걸 식물 분류학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식물 분류학에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식물의 보편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그 식물을 설명하기에 중요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술적인 도해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술적인 도해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나 색 이런 것들이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이제 충족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이런 이유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식물 연구를 하면서 그 기록의 방법으로 그림을 활용하고 계신 건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다양한 매체에 자꾸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 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생물을 좋아하는 자연계 학생이었고요. 네. 그리고 식물의 채집부터 해서 형태, 계통 연구를 하고 DNA 분석도 하는 그래서 식물의 진화와 역사를 밝히는 식물학자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분야는 농학이나 원예학, 임학 같이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 학문 분야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지구에 자연적으로 탄생한 그 야생 식물들을 발견하고 분류하고 보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논문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실험, 분석, 기록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싶었고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 그림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적인 비율로 보면 식물 연구는 한 80%, 그림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식물 학자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식물학자 그러니까 식물을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구로 어떻게 보면 그림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세밀화를 통해서 이렇게 식물을 연구하고 또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림에 대해서는 제 어머니께서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DNA를 받은 것 같은데 예. 네. 학생 때는 사생대회도 자주 나가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갤러리도 가고 비엔날레도 가고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인지 주변 어른들은 당연히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 저는 식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식물과 가까운 환경에서도 있었고 아버지가 여행을 많이 데려가시면서 등산도 하면서 저절로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6살에 처음 식물학자를 꿈꾸고 그 이후에 이제 식물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식물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는데요. 예. 학부 실험실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 식물 도해도가 식물 분류학에 중요하니까 해봐라 하면서 논문과 책을 보여주시고 권유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권유해주신 분께서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아니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가 발달돼 있는 영국도 가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만나고 외국 서적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식물학을 안 하고 미대로 가서 미술을 전공했더라도 나중에 식물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종류의 식물 그림을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물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종류의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가지 재능을 모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았죠. 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네. 사진을 통해서 식물을 접하면 더 네. 생생하고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사진과 그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때는 그 안에 글과 그림, 도표, 사진 등이 이제 담기고 그걸 발표하게 됩니다. 네, 논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저자가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그 연구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사진보다 그림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연구할 때 식물의 종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그걸 보고하는 논문에서는 비교적 그림이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논문에 사용되는 그림은 과학자가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식물의 형태를 글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떤 곡선을 설명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를 사진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찰나의 순간을 담기 때문에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관찰 기록이나 생태적인 진화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기 어렵고 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그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해부학적 구조도 정말 다르고 식물의 조직과 그 조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확한 크기나 색상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좀 더 효율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사진보다 좀 더 효율적일 때가 네. 있기 때문에 이 세미라가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네. 방금 그림도 저희가 봤지만 그림 되게 인상적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아마도 제가 기억에 남는 최근에 한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각 식물을 만나면 그 식물을 관찰할 때마다 그때 에피소드들, 채집을 갔던 당시나 아니면 같이 관찰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얻은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깨달음이나 상상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 검은별 고사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종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자라는 흔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저한테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를 권유하셨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기관에서 샘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이 검은별 고사리인가요? 네, 직접 그렇습니다. 그리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림만 봐도 정말 우리나라에 독특한 식물들이 참 많고 또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제 연구를 계속하고 식물 그림을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계속 하고 싶고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제가 터득한 것을 이제 과학과 미술이 융합된 이 분야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나 학교 그런 것들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그 작가님의 방식을 도입해서 수업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19 의료자원 배분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과부하 상태인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의 헌신에도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